재개설 5위 그룹사에 해당하는 롯데건설이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태형건설 다음 주자로 꼽히던 건설사가 롯데건설이었어요. 어떻게 자금을 조달받았고 앞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금융권은행 총 5곳과 증권사 3곳 그리고 롯데그룹사가 2조 3천억 규모의 펀드에 참여해서 롯데건설에게 자금을 조달하게 되었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동안 은행은 브릿지론을 쳐다도 보지 않았고 얼마 전에 금융감독원이 제2금융권을 불러서 미착공 PF 사업장은 예상 손실의 100%를 충당금으로 쌓으라고 지시까지 한 상태죠. 어차피 1금융권에 있는 은행들은 브릿지론 대출을 못 해주니까 금감원은 2금융권한테만 경고를 한 겁니다. 은행이 무너진다는 건 국가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은 당연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1금융권 은행들이 이번에 롯데건설에게 대출을 해주었다는 건 냄새가 좀 나요. 일단 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2022년도 발생했던 롯데건설의 유동성 위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당시 레고랜드 사태가 발발했고 채권 시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돈이 기해지자 롯데건설도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됩니다. 건설 시장에서는 부도 소문이 파다했었고요. 롯데건설이 7일짜리 기업어음을 30% 금리에 발행을 하려고 했는데 수요가 없었고 그 이후에 15%짜리 3개월 어음을 발행하려고 증권사에 찾아갔는데 증권사에서 거절했다는 이런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롯데건설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당시 롯데건설의 유동성 위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죠. 실제로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단기 차입금 규모는 대략 5천억 정도였고 평균 3%에서 4% 정도 금리의 대출을 받고 있었죠. 하지만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고 난 뒤부터 5천억밖에 안 되었던 단기 차입금은 2022년도 말 2조 3,600억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평균 3%에서 4%였던 금리도 10%에서 20%대까지 치솟게 되죠. 계열사도 총동원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계열사가 넣은 돈만 무려 9천억 정도가 된다고 해요. 당연히 돈만 빌려주면 기업의 부채 비율이 올라가니까 유상증자까지 같이 해주게 됐고요. 2,500억짜리 1년 만기 회사채도 발행했지만 팔리지 않아서 주관사인 산업은행이 900억을 떠안았고요. 1,200억은 정부가 만든 안전펀드에서 사주고 실제로 시장에서 판매된 금액은 나머지 400억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자금을 구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만기금리 10%짜리 사채까지 쓰면서 재개설 5위 대기업 계열의 1군 대형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의 연속이었겠죠. 그러다 2023년도 1월 메리츠 금융그룹이 구세주로 등장하게 됩니다. 롯데그룹 계열사랑 같이 1.5조 원짜리 펀드를 만들어서 자금을 조달받기로 한 건데요. 선순위 채권자로 9천억을 빌려주고 나머지 6천억은 롯데그룹 계열사가 후순위로 들어가는 방식이었어요. 만일 펀드에서 매입한 유동화증권이 손실이 나면 계열사가 빌려준 돈을 먼저 까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이죠. 즉 롯데그룹 계열사가 위험 부담을 다 안고 메리츠 금융그룹한테 돈을 빌린 겁니다. 이 펀드의 만기는 올해 3월달이고 메리츠 금융그룹에게 빌린 9천억에다가 약 13% 이자를 얹어서 1조 100억 원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자금을 조달받을 곳이 없어서 롯데건설은 은행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은행들과 기관들이 참여한 펀드가 이번 2조 3천억 규모의 펀드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롯데건설의 PF 우발 채무는 5.4조 원입니다. 이 중에서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가 2.4조 원이고 이번에 펀드를 조성하면서 채무 위기는 사라졌는데 정작 문제가 되는 건 이 중 대다수가 미착공 사업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태형건설 다음 위험한 곳으로 롯데건설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요. 아직 착공도 하지 않았고 2.4조 원이나 쌓여있는 PF 사업장에 은행이 대출을 해줬다? 게다가 1금융권 은행이? 그동안 브릿지론을 쳐다도 보지 않았던 1금융권 은행이 자금을 조달해준 건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펀드 조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유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차주가 롯데건설이 아니고 펀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들과 증권사들이 돈을 빌려줄 수 있었습니다. 펀드이기 때문에 충당금을 쌓을 필요도 없고 추후에 손실이 나더라도 은행이 1순위, 증권사가 2순위 순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금을 손해볼 가능성이 적어요. 그리고 현재 은행들이 받는 이자보다 훨씬 더 높은 고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이었던 은행들까지 자금을 조달해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일을 계기로 롯데건설은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났고 자금을 조달받으려는 타 건설사들도 숨통이 조금 트인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번 펀드 조성으로 인해서 한국의 PF 대출 및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위험성을 연기시켰다, 돌려막기용 펀드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위기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시간을 지연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아직도 존재하죠. 올해 준공 물량이 많기 때문에 준공 이후 미분양 아파트가 쌓인다면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위기가 될 겁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면 건설사들은 재무제표에 손실로 기록을 해야만 하죠. 최근 신세계건설이 지은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작년에만 1878억 원의 영업 손실을 겪었죠. 아마도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진정한 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위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이야기죠. 지금 한국의 건설 시장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 파악하려면 물류창고 시장을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건설 시장이 어렵다고 해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하는 곳이 물류창고인데요. 전통적으로 물류센터는 도시 외곽 교통 유지에 땅값이 저렴하고 교통편이 편리한 곳에 구축이 되어 왔죠. 하지만 이커머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수요가 이동하게 됐죠. 게다가 당일 배송, 새벽 배송 등등 신속하게 배송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외곽에 있던 물류센터가 수도권 중심으로 이동하게 됐고 물류센터는 황금알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물류창고도 PF 대출 늪에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일단 자재값이 오르면서 건축비가 폭등했고요. 인건비까지 상승하면서 신축 공사가 줄줄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PF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업장들이 도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인허가된 물류센터 중에 단 한 곳도 착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물류센터 시장은 심각한 상황이에요. 물류센터에 들어올 임차인을 구할 수만 있다면 담보대출을 통해서 차환을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 운영 중인 물류센터마저도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실률 증가는 온라인 소비가 침체 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은 부동산 시장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올해에도 PF 대출 및 건설 시장의 안 좋은 기사들을 계속해서 보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은 그룹사들의 지원이 가능한 건설사인지 아닌지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번 롯데건설의 2조 3천억 원 펀드를 살펴보면 1금융권 은행과 증권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3순위로 위험 부담을 떠안았기 때문에 은행들과 증권사들이 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신세계건설 역시 그룹사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영업손실액이 2천억 가까이 나더라도 버틸 수 있었던 거고요. 하지만 그룹사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는 건설사들은 자금을 조달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파산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그룹사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한 기업들은 살아남을 거고요.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지금 보면은 PF 부실 대출로 인해서 만기 연장을 늦추는 데 목표를 두면서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좀비 건설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4월달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큰 이슈가 터질 가능성은 낮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PF 위기가 터지지 않는다면 그게 더 위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옆나라 중국의 부동산 시장과 우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네요. 다들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이 더 기대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